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총선 엿새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모자랐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2년간 추진한 국정 기조와 각종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됐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표현 외에 영수회담 여부나 내각, 참모진 교체, 최상병 특검법처럼 관심이 높은 현안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변명만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기대할 것이 없다며 혹평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4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가 좀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잠시 후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새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엔 또 4.16 세월호 딱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새롬 의원님이 이제 매년 또 이 날이 되면 또 분향소도 운영하고 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참여를 하셨죠. 네. 지난 10년 동안. 오늘도 뭐 좀 특별한 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아침부터 좀 전에 마감했는데요. 네. 분향소를 시내 중앙에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그 1주기 추모 행사 때 함께 하면서 진실 규명을 외쳤는데 10년째 제가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하루입니다. 예, 진실 규명이 아직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명확히 되지 않았다. 네. 네. 자, 언젠간 또 밝혀지겠죠. 네, 이렇게 밝혀져야죠. 노력하다 보면.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국민 안전의 날인데요. 오늘은 안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은 사실 뭐 말해도 끝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네. 오늘 택시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택시의 차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량이요? 차 네. 나이. 네, 그렇습니다. 연식. 맞습니다. 예. 사람의 나이를 연령이라 하듯이 택시도 차량 연식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일컫는 말을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택시 차량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예. 오늘은 택시의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택시의 차량. 네. 자, 정말 사실 우리가 택시를 매번 타면서 이게 몇 년이나 됐을까? 몇 년씩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죠. 이게 또 네. 사실 안전하고도 또 직결된 문제니까요. 네. 그런데 이 택시 차량 기준이 완화가 됐다, 2년 연장됐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은 1년 전인 2023년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량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네.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까지는 2,400cc 이상 중대형 법인 택시는 최대 6년, 개인 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운행 연수가 6년, 9년밖에 안 돼요? 네,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보통 자가용 탈 때 뭐 10년, 20년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시는 아무래도 운행 거리가 길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서 차량 연령을 연장할 수 있게 주 내용인데요. 예. 이건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중대형 법인 택시는 최대 8년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개인 택시는 최대 11년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차량이 늦게 늘려난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택시는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서 차량 충당 연한이 매우 짧기에 사실상 신차 사용을 요구해 왔는데 200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비해서는 자동차의 내구성이나 품질이 좋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해 연한을 완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은 법인 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도 허용이 됐는데요. 예. 현재 법인 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곡지를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 교대를 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는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골라 태우기 문제가 빈번했고 택시 기사들도 출퇴근에 큰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고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렇죠. 승객만 태우게 되니까 네. 이런 게 또 있었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 안동시의 경우 좀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네, 안동시도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동시 의회도 택시 기본 차량을 연장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예. 참 감론을박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안동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라고 해서요. 네. 이 한 가지 조례를 위해서 임시회가 잠깐 열렸었습니다. 반짝 예. 열렸는데요. 예. 안동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본 차량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국토부안하고. 네, 2년 원래 연장. 이것도 뭐 1년을 연장하니 2년 연장하기 있었는데 최종 2년 연장이 되었고요. 예. 안동시의회와 안동시는 일단 시민의 안전을 충족하고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주문하면서 개인 택시와 일반 법인 택시 등 운송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절충점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연장은 아니고요. 적법한 검사 절차와 차량 유형과 배기량 등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는 듯 적법한 절차에 맞는 차량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예. 안동시 기준으로 보면은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네. 2,400cc 미만의 경우 일반 택시는 주행거리가 40만 킬로를 초과하지 않은 조건에서 기본 차량을 4년에서 6년으로 그러니까 1년에 타는 키로수가 예. 일반 차량은 택시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40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게 4년 내에 그게 6년으로 된 근데 거고요. 보니까 안동시 이 기준이 상당히 셌군요. 그러니까 기본 차량이 4년이었군요. 그전에는 네. 4년만 운행을 할 수 있었던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법인 택시가 그렇군요. 그랬고요. 예, 예. 개인 택시는 56만 킬로 초과하지 않는 이상으로 7년에서 9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2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개인 택시는 좀 범위가 더 넓네요. 네. 기존에 7년이었는데 이제 9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네.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뭐 표를 쭉 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보니까 저는 제일 놀란 게 이 네. 주행거리 그 상한 거리가 72만 킬로미터도 있고
그러니까 배기량 2,400cc 이상 개인 택시 경우에는 네. 72만 킬로미터만 안 넘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범위까지만 탈 수가 있다는 근데 거. 이게 키로수만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적인 접법적인 그 검사라든지 자동차 뭐 기본 검사 이런 거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냥 키로수에 의지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걸 통해서 구제받은 택시도 구제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원래 폐차시켜야 되는데 폐차하지 더 않고 운행할 조금 수 더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차들이 예. 뭐 한 2달 사이에만 해도 10대 가량 9대니까 9대 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택시를 뭐 새로 하려고 신차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차종에 따라서. 그래서 네. 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기사님들이 이걸 2년 다 꽉 채워서 운행하실 건 아니실 거고요. 예. 차가 나오면 또 교체를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 조례안 이 개정에 대해서 아마 이거 찬반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도 같고 네.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찬성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탈 수 있으니까 새 차를 안 뽑고 또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또 그 회사 사용자 측에서도 또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지금 이 안전에 지장이 혹시나 없을까 너무 오래 타게 되니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택시 기사님들을 이 조례 관련해서 한 10몇 분을 제가 택시를 일부러 타고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본인의 안전과도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있어도 가기 때문에 이게 2년 늘어났다 뭐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막 무조건 2년을 꽉 채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단언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법이 완화된 거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예. 얘기 하시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택시를 타시면서 뭐 이 차량이 얼마 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찬성하는 입장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찬성하시는 분들은 요즘 자동차 내구성이 워낙 좋다. 그다음에 호출 방식 변화로 주행거리가 짧다. 그리고 멀쩡한 차를 새 차로 교환하면은 택시업계가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요즘 뭐 차가 좋아졌으니까 내구성이 좋다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주행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짧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승객 태웠는데 그렇죠. 요즘은 다 이제 호출제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가 택시업계도 힘들다. 네. 그래서 이 촬영 제한이 처음 설정된 시기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 30년 전입니다. 오래됐군요. 네. 예. 30년 전과 지금은 기술력이라든지 뭐 도로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30년 전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뭐 어플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배형 영업이 아니라 앱 호출이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굉장히 짧다. 예. 네, 그것도 그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자원 낭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보니까 매일 10대 연간 3,547대의 택시가 기본 차량을 넘겼다는 이유로 멀쩡한데 폐차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매일 10대? 네, 서울시만 봐도 네. 서울시 기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승객 감소와 운수 종사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기본 차량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는 1년 연장을 했었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년 연장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찬성 입장을 쭉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는 법령 개정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뭐 탄소 중립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다. 그다음에 뭐 노동자보다 사업자 입장이 대변된 게 아니냐.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뭐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법령 개정의 목적이 틀렸다는 거는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자체가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 등으로 내구 연한이 높아지고 조기 폐차로 인한 운수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등의 그 차량제도 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하는 취지인데 가장 핵심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든지 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이 생략된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예. 탄소 중립 정책에 반한다는 얘기는 사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하고 있는 그 기후 위기 시대에 저희가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점점 줄여가야 할 내연기관 차량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운행 가게 하는 거는 정부가 수송 부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도 상반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택시 노동자의 피로도 증가보다는 택시 사업자의 사업 편익에 중심을 둔 결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부의 규제 완화 성과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네. 보여주기식 성과 내기식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까지 쭉 이제 찬반 의견을 우리 또 김세롱 의원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맘스 생각 좀 정리도 해주시고 우리 김세롱 의원은 개인적으로 찬반 어떤 의견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맘스 생각은요. 택시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택시가 사무실인 택시 운전자분들의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상. 예. 저는 택시 차량을 1년, 2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태가 왜 어떤데요? 정부? 사실 정부는 택시 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지자체로 떠넘긴 건데요. 정부가 택시 차량을 연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개정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떠넘긴 상황입니다. 예. 이는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택시 운송 사업의 기본적인 기틀마저 지자체에 이관하는 졸속 정책으로 차량을 연장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하시고 대신 그 자체 책임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뜨거운 감정을 던져놓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 재량권을 준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싶지만 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법률에 따라 전국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 의견을 여쭤봤는데 사실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쪽에. 예, 찬성입니다. 물론 탄소 절감이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거를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기사님들은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차가 조금만 소리가 나고 이상해도 바로바로 다 고치시거든요. 예.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문제는 저는 크게 사실 염려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죠. 자,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뜰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도 매우 심각한데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의 김원호 활동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호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는 소식인데, 자, 우선 네네.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소나무 재선충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나무에 기생하는 크기 약 1mm 미만의 선충입니다. 예. 예,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북밤수염 하늘소의 유충이 이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면서 그 우화되는 그 시기에 그 재선충이 그 매개충에 이제 달라붙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북미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북미산 소나무에는 저항성이 없지만 그 중국이나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이 유입이 되면서 이 자생 소나무 숲이 큰 위협을 받게 되는 등 이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좀 무서운 그 병인 게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소나무의 수간을 잠식하면서 이 소나무가 빠른 속도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수관을 잠식하면서 말라 죽는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뭐 재선충병 걸린 거 보면 뭐 붉게 변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예. 이건 이제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나 봐요. 바뀌나 봐요. 그렇죠. 색깔이. 예. 이제 재선충이 이제 소나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소나무에 이제 수분이 좀 말라가면서 잎이 처지고 붉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완전히 붉게 변한 소나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붉게 변한 소나무 잎은 이제 말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른 잎이 떨어져 나가고 잔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하얗게 변한 소나무. 네, 이렇게 변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하얗게 변해가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이제 말라서 고사목으로 변하게 되는 예.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제가 역부족일 정도로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감염 현황이 어떻습니까? 추정하건대 한 올해 말까지 해서 100만 그루 이상이 감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이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21년까지 그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이 이제 적극 투입되면서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고 감염목이 30만 그루 정도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2022년에 소폭 증가하고 2023년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106만 그루가 감염된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군요. 2022년만 해도 한 30여만 그루 정도 됐는데 지난해 갑자기 확 는 거예요. 3배 정도 늘어서 100만 그루가 넘게 확산됐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고 안동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동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동을 비롯해서 이 경북 영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한국 전체 평균값을 한 20에서 30% 미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안동을 비롯한 이제 경북 지역은 40% 이상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감염에 확산되는 그
어떤 확산세도 더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마면 금소리 이쪽 그 마을 뒷산 쪽을 보면은 감염으로 인해서 하얗게 변해서 이제 쓰러진 나무들도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가 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계속 확산돼 나가면은 지난 2022년이었죠. 산불로부터 지켰던 우리 울진 금강소나무 있잖아요. 예. 여기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울진군 금강소나무 군락지는 아직은 재선충병 피해가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폭설로 인해서 200년 된 금강소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굉장히 많은 금강소나무가 좀 이례적인 그 뿌리째 뽑히는 이런 사고를 겪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기후 스트레스를 누적해서 받다 보니까 취약해진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된다면은 안 그래도 취약해진 이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더 위험에 처할 것 같고요. 좀 우려스러운 거는 포항에서 영덕까지 이제 확산이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안동에서 이제 바로 옆이 영양 봉화로 이어지는 곳인데 이 영양 봉화부터는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소나무가 멸종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확산돼 나가다가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작년에 23년에 급속도로 확산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겁니까,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이 재선충병이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방제 예산이 1,000억 원대에서 700억 원, 800억 원, 700억 원, 600억 원 이렇게 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그 소나무가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주기적인 예찰,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 방제 작업의 효과는 5년 후에나 이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감소세를 보이더라도 예산 규모를 좀 지속하고 예찰과 예량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한편 이제 기후가 계속 변화하고 그 평균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서 소나무 재선충의 이 재선충과 또 매개충, 이 곤충이 활동하는 범위와 시기는 더 늘어나서 더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각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년에 이제 감소세를 쭉 보이니까 뭐 해마다 뭐 100억씩 이제 줄어들었군요, 예산이.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주기적인 뭐 예찰 예방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기후 변화 이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 변화하면 뭐 전체적인 기온 상승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원인이 되나 보네요. 기온 상승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금의 기후 때 이제 잘 적응한 침엽수인데 이제 가을 가뭄, 가을에 이제 눈이 많이 오지 않고 이제 가물기 때문에 이제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매개충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범위와 시기가 더 빨라져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최근 보고에 의하면 열흘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열흘 정도 앞당겨졌다면 이제 수백 마리가 이제 수백 수천 마리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매개충 한 마리에 약 15,000마리가 이 재선충 15,000마리가 이제 달라붙게 되고,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증식이 굉장히 빨라서 20일 만에 20여만 마리로 증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열흘의 이 시기가 굉장히 큰 확산세를 더 이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기온 상승,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 이것 때문에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더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우리 소나무 이제 보존해야 될 텐데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방제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계획을 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소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산림 생태계 전체가 기후위기 과정에서 겪는 어떤 첫 번째 시련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자체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소나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사회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를 포기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말라 죽은 고사목지대 소나무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또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나무 숲에 대해서는 어떤 방제, 어떤 재난 대비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의 고민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전략이 지금 좀 부재하는 상황이어서 좀 22대 국회에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한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거 대응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자, 최악의 경우에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지자체라든지 정치권의 역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긴밀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병해충이 새롭게 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재선충 현황, 그리고 어떤 대응 방식을 썼는지, 그리고 감염지대의 산림관리와 감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의 산림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은 이 단순 벌목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산사태나 토사 유실로 인해서 민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관광 자원이 훼손되는 부분도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북 지역 송이 채취 농가의 경제적 타격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어떤 행안부에서의 재난 대비, 또 환경부에서의 어떤 생물 다양성 악화에 대한 영향, 또 산림청에서의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다 좀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병 그 확산 현황 또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의 김원호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왜 선거에서 패배했나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이번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참패,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더 잘못했냐,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그렇죠, 뭐 대통령 원인은 좀 빼놓고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를 했나,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오늘은. 예. 2월 달에 민주당 공천파동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많은 언론에서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 프레임 수백 건 보도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지인한테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한다. 그것도 그냥 승리도 아니고 압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비웃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2월에. 예. 제가 그때 확실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 선거랑 큰 이 민심의 흐름, 이건 바꿀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했고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도 제3지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이 방송에서 별로 성공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결국은 새로운미래 한석, 개혁신당 세석뿐이죠. 이후에 뭐 막말 보도 나오고 특히 조중동 보수 언론 중심으로 민주당을 무시하게 공격을 했는데 결과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192대 여당 108석.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짰길래 이 처참한 결과가 나왔나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여기 뭐 거의 다 그러면 한 60, 70%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자니까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자, 좀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예. 자, 그러면 시기별로 좀 순차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본격적인 총선 행보는 지난해 10월 30일 김포 서울 편입 계획을 밝히면서부터였습니다. 아, 예. 전통적으로 수도권 일대는 국민의힘이 약했거든요. 이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인데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언을 합니다. 목련이 피기 전까지 김포는 서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한 2월경이었나요? 3월경이었나 그랬죠. 한동훈 예,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포 이외에 인근 도시도 통합 적극 검토하겠다. 막 대상 범위 넓히고 뭐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5개 도시 이상까지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 인근의 도시. 예. 예. 욕망을 자극한 전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때 윤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바람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전 정부들과 윤석열 정권도 이야기했던 지역균형 발전이랑 역행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이게 김포시 50만 명 인구로부터 거치는 세수가 줄어서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일관성 없이 급조된 표심 추수 뭐 이런 비난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고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하는 무책임하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이후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전국적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관련 주민투표도 무산됐죠. 예, 이제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지난 10월 말에 이 당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처음 얘기했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김기현 예. 대표가 그때 김포 서울 편입 안을 내세웠었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같은 주장을 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걸 이제 짚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프레임이 조금 또 바뀌었죠. 그러다가 1월 17일 느닷없이 운동권 청산론이 등장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때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정치 타파 주장한 뒤로 비슷한 주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일할 정치인이 필요하다.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운동권 청산론에 실체가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결한 원희룡 계양을 후보가 그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여기다 원희룡 전 장관도 운동권 출신이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에 직접 공천한 함은경 후보 엄청난 운동권 대표 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와 맞서 싸웠던 마찬가지. 여기 더 세잖아요. 운동권. 그렇죠. 더 세죠. 예. 결국 뭘 청산해야 되는지 모호해졌다가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전대협 의장 뭐 이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프레임 한계로 인해 빠르게 대중의 관심이 사라졌는데 그때 운동권에 이재명이 청산했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청산은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요. 이게 하여튼 우스워졌죠. 그러니까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서 운동권 청산론도 실패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프레임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최상병 그 수사 외압 혐의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발령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도주 프레임이 만들어졌거든요. 게다가 국민의힘 일부 후보가 5.18 북한 개입설로 무리를 빚으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여기서 종북 프레임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윤재욱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맙시다. 이 총선용 현수막을 달라고 정부 식도당이 지시까지 했었죠. 지시까지 내렸죠. 내렸는데 결국은 올리진 못했죠. 현수막을 내걸진 못해. 이게 이후에 윤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블라블라블라. 국민의 미래 인유한 대책위원장도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거 종북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재욱 선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범죄자들과 종북세를 내려주지 맙시다. 이 총선의 현수막을 특히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 떨어지는 거 눈으로 보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철회했고 현수막 개첩 지시를 긴급하게 철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쭉 말씀을 주셨는데 뭐 운동권 청산이라든지 종북몰이라든지 이건 너무 시대적 감각 떨어진다는 생각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거 전략이 뭐였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은 계속 확산되면서 영당권에서도 야당 우세 지역이 막 속출하니까 국민의힘이 충청표라도 이제 좀 이렇게 끌어모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세종시 국회 이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여의도와 그 주변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의 개발론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충청도에 대한 민심을 가자 이거 같은데 또 윤 대통령도 그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방문해서 진짜 숫돌은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그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 국무회의도 격주를 하겠다는데 그거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 딱 2번밖에 없었대요. 2번. 그러니까 충청도 민심이 이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선거 때마다 맨날 하는 소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추진도 없이 피로감만 쌓이는 것 같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별로 큰 반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국회 때문에 그쪽 뭐 개발 제한이 좀 많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풀리고 여의도도 많이 개발할 수 있어서 이제 그쪽 표심도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표심도 얻고 또 충청 세종 쪽도 표심 얻으려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더 이상은 안 속는다. 이렇게 민심은 그렇게 파악을 했다.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내놓은 프레임이 바로 그 가공식품 부가세 삭감이었잖아요. 10%인데 이걸 뭐 5%로 깎겠다?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뭐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이런 가공식품들, 설탕, 밀가루, 식재료 이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 10% 내지 5%로 절반 인하하자. 그럼 물가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 재정 파탄내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제정된 이후 10% 세율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에 차등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거 흔들면 자칫 우리나라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독과점 업체가 많은 가공식품 시장의 구조상 조세 인하분은 이 시장 가격에 반영돼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외려 판매 기업의 주머니를 불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생산 그거는 세금으로는 절약이 되겠지만 가격은 그대로 팔면은 뭐 그렇겠죠.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죠. 기업만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대파 875원 이거 대통령실은 구하려고 무리수 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있군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온 게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좀 어이없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건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한 2조 심판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권 심판론에 대항해서 뭐 2조 심판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2조 심판 특별위원회까지 꾸렸어요. 맞아요. 그 특별위원회에서 뭘 심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거운동 내내 민주당과 그 조국 대표한테 이쪽에 대해서 2조 심판 막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2조 심판 프레임이 잘못된 거다. 야권에서 정권 심판론, 2조 심판론 똑같이 심판론으로 가면은 누가 이기겠느냐. 당연히 정권 심판 손해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게 대세로 굳어진 정권 심판론 뒤집기 어려우니까
한동훈 그 위원장의 발언도 그다음 거칠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거칠어졌나요? 네, 그 뭐같이 정치한다느니 뭐 쓰레기니 뭐 이런 폭언이 막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했죠. 뭐 개같이 정치한다, 뭐 쓰레기 같은 말이다, 또 뭐가 있었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폭언은 별로 이렇게 계속 말은 기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단어도 계속 뭐 범죄자, 뭐 범죄 집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게 좀 오판이 아니었나. 중도층 마음을 움직이기에 그렇죠. 정말 물론 뭐 결정적인 실패였죠. 지지층이야 뭐 신나겠죠. 이런 표현을 쓰면 더 지지를 하겠지만 중도층의 마음 얻기는 힘들었다. 자, 국민의힘 중앙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니까 개별 후보들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수도권 이쪽 후보들은 또 전혀 다른 스탠스를 또 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네. 중앙당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부딪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별 후보들 읍소 전략을 펼쳤습니다. 읍소 전략. 심지어 그 경남 소위 낙동강 벨트 이쪽에 3월 28일 합동 출정식에서 국민의힘 울산 후보들이 석고대전을 하면서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펼쳤었고요. 심지어는 그때 조혜진 후보 김해을에 출마했었죠. 3월 31일. 이번에 낙선했죠. 이번에.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 내각 역시 모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혜진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 4월 1일 한동훈 위원장에 의해 전력 공천된 함은경 마포 후보도 윤 대통령 정치에 손 떼고 공정한 선거하려면 집중하시라. 탈당하라. 탈당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보고. 그렇죠. 탈당하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살려달라고 절하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절하면 비누수를 하더라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 한마디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냥 쇼하는 걸로 비춰진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김포 서울 편입부터 시작해서 운동권 청산론, 종북몰이, 국회 세종 이전, 뭐 부가세 삭감, 2조 심판까지 어느 하나 뭐 제대로 성공한 전략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전략을 짰을까요?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선거 전략 짠 거 아니냐. 선거는 이제 일단 과학적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맞는 캠페인, 후보자들의 헌신력이 자기 PR을 통해서 유권자의 감성을, 심장을 두드리는 총체적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체에 시대 정신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정권 심판 민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직하게 답한 게 아닙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피해서 다른 식으로 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컨셉도 막 이거저거로 바뀌면서 전혀 다른 선거 전략이 나온 거죠. 뭐 비대위 전체 그 멤버들도 봐도 다 경험이 없고 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가 처음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런 결과. 자, 마지막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의석을 만들어준 것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192 야권 다 합친 192석이에요. 국민의힘 108석입니다. 이거는 탄핵만 빼고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한 거 다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앞으로 의석에 따라 상임위도 배분하고 할 일도 많은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의정을 여든 펼쳐야 되겠죠. 선거 시기에서 팩트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유권자가 그때 당시에 보고 듣고 느끼는 총체적으로 느끼는 인식의 총합입니다. 유권자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선거 때도 줘야 되고 선거 끝나고도 줘야 되고요.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거든요. 어쨌든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 22대 총선이 22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